우리 먼저 제가 이제는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목 교수님, 제가 양력 끝나면 일어나서 잠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목 교수님은 양명학의 최고 전문가시고요.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시고 그 다음에 독도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대표 저서로는 동아시아의 양명학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등불이다. 왕양명의 삶과 사상. 우리 최재목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준 교수님은 참여 불교 이론과 불교 사회 경제학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계시고요. 동국대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역시 개간 불교 평론 편집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대표 저서로는 불교 사회 경제학, 민중 불교의 탐구, 원시 불교 사상론이 있습니다. 박경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승무 교수님은 불교 사회학의 최고 전문가이시고요.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 대표 저서로는 불교사회학, 불교복지 행복을 만나다, 한국민족주의의 종교적 기반 등의 대표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 유승무 교수님 잠깐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종합 토론인데요. 먼저 이 발표를 듣고 우리 토론문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최재목 교수님부터 최재목 교수님께서 토론문 우리 여러분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소통과 원형, 평화에 기여하는 불교에 대해서 우리 최재목 교수님께서 석기란 교수님 논문에 대한 논평이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최재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를 읽거나 하지 않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기란 교수님께서 동아시아의 소통과 원용, 평화에 불교가 기하는 바가 크고 그 점에 대해서 과거 동아시아 사회의 불교가 어떤 부분에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왔는가 그 점을 이제 밝힌 건데요. 전체적인 논지는 거의 찬동을 합니다. 다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고 묻고 싶은 그 두 가지만 짤막하게 주기로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 점을 이제 풀려고 하는 하나의 그 코드로서 해결 방안으로서 불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우리가 집에 가면 첨단 잠금 장치가 있는데 그걸 여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여러 번 실패하고 제 집을 제가 열고 못 들어간 수가 많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 보여도 그거를 열고 들어가고 해결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맥들이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암호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 암호,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이 점을 불교를 통해서 석기란 교수가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재미있는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자라고 하는 문자가 동아시아의 공동체 형성 그리고 또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원리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는 그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꿔 생각하면 오히려 유교나 불교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근저에는 한자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하나의 미디어, 소통의 매개가 있었다. 어떤 중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다. 그 점인데 그리고 좀 디테일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불교의 교리나 텍스트, 교리도 그렇고 또 교리를 담은 텍스트가 단순히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소통의 미디어만이 아니고 외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문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위기나 갈등의 시기에 화해 또는 소통의 길을 열어갔다 하는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교 내부에서 선사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문제, 그 지금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현실을 새롭게 튜닝해가면서 다양한 개별체의 중생과 또 중생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를 획일화시키거나 고정화시키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서 아우르면서 공동체를 형성해왔다 하는 그 점을 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이제 마지막으로 석 교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차이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차이와 다름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개별로 다 흩어진 것이 아니고 흔히 하는 말 콩가루 집안처럼 다 흩어진 것이 아니고 느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룰을 가지고 선을 가지고 있고 또 부드러우면서도 무언가를 껴안고 있는 서로 껴안아주고 껴안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구상했다. 그것이 이 불교가 지향했고 또 이뤄왔던 것이다. 물론 그 내부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고 또 바라보고 어떻게 서로 간에 마음을 통해서 교류하고 변화해 가는가 이제 그게 핵심이면서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보이는 현실 세계를 충분히 변화시켜 왔다는 그런 아주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제가 합니다. 뭐 특별한 질문이기보다는 한 두 가지만 이제 이런 논의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그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차이와 다름이라고 하는 을 인정한 공동체에서 어쨌든 사회과학적 의미에 보면은 현실은 차별 구조와 또 그걸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고 또 갈등이 나면 또 화해를 시키는 역할도 필요한데 그렇게 다양하고 차이가 있고 다른 세계를 어떻게 묶고 조율할까 그런 객관적으로 또 공정한 제3자가 누가 있어야 할까? 그 불교 내부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동아시아만 하더라도 한국, 중국, 일본 또 여타 세계가 복잡하게 섞여 있고요. 그 내부에도 경제적인 문제, 정신이 복잡한 것들이 얽히고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을 때 조율하는 것은 과연 누가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제기해 볼 필요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바로 여기에라는 거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화두로서 늘 세계를 낯익은 세계 낯설게 바라보면서 새롭게 인식하고 또 새롭게 뭔가를 제시하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사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간이든 지역이든 하나의 집안이든 사회든 어떤 공동체에 보면은 지금 여기라고 있는 것만 아니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과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과거에 붙들려 있고 지금 우리 일본 한일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관계도 과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왔는가 그 문제가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위안부의 문제도 그렇고 한일 식민의 기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이 또 베트남과의 관계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과거나 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기획하고 상상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지금 바로 여기라는 화두가 어디까지 통용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갈등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불교가 창안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는 무엇인가 이 점을 조금 면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는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칫하면 추상적인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행에 가시면은 예전에는 막 줄 안 서고 혼자 펴 있었는데 번호 뽑기라는 제3자가 있어가지고 번호 뽑고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편안히 우리가 그 아주 평화롭게 은행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칸트가 얘기했었죠. 제3자가 있을 때 차이의 발생이 해소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그 제3자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한계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석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목 교수님께서 제가 발표한 문지보다 훨씬 더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써놓고도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따로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의논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 아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수용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불교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불교에서는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현실 사회에서 보면은 제3자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동아시아 사회의 갈등 상황 또는 위기 상황에서 그걸 조율하고 싶어하는 제3자는 있을 텐데 그 제3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할 거냐? 역시 부정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차이 다름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평화, 갈등의 해소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찾는 방식에서 어디에서 찾느냐라고 할 때 같은 점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동질성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거 비슷하네라고 하는 점에서 찾는데 그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다르네. 여기에서 사실은 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불교에서 지향하는 삶의 방식의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굳이 불교 내에서 그런 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고정적인 힘은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상적인 테두리로서의 이상형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한 성가 공동체의 형태가 그러한 가능태, 그러니까 도달한 이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도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능태로서 주어졌다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성가 공동체가 사부대중을 통해 가지고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구조를 부처님은 지향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질문 의도에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라고 하는 말을 봤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은 사실 또 원고에서 쓸 때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언제나 정답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정답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늘 정답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오히려 폭력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적절한 최선의 답이라고 하는 게 역시 정답이 아닌가.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답인 것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드러낸 게 역시 연기라고 하는 부처님의 개념, 질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남성적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여성적인 사고방식을 생각을 했었는데 남성적 혹은 권력적인 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에 속합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한국불교, 선불교, 지금 현재 한국불교의 전체 전체
주류가 되고 있는 성불교. 사실은 주로 선사라고 일컬어지시는 분들이 또는 큰 스님이라고 이야기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구 스님이시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양상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금 부드러운 측면들이 한국 불교에서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 새에, 최근 한 10여 년 새에 한국을 많이 방문했던 틱난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조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고 조용조용히 움직이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꼭 남방 상자부 불교, 테라바다 권 불교 선생님 같은 느낌도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불교와 같은 조계종, 임재종 선녀죠.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보여주는 모습 또는 선호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또는 사람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모습은 대단히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남성적이냐, 그러니까 선에서 이야기되는 지금 바로 여기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실제로 남성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오히려 여성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남성적이다 또는 좀 권력적이다, 이런 시각의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내 평화 체제를 만들고 평화적인 삶의 세계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장치 마련의 가능성이 불교 내에 존재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임시적인 처방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장치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게 불교 내부에서는 적어도 성가공동체라고 하는 형태의 이상적인 방식 외에 늘 항구적인 어떤 방식으로서 지향되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아주 좁은 소연 안에서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불교 평화론과 한반도 평화 얘기에 대해서 앞서 발표해 주신 박병기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병기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플로어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보니까 그 스님뿐만 아니라 그 정치계 쪽에서도 와 계시고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일반 분들은 더욱 중요하시고요, 기독교 쪽에서도 많이 오셨네요. 여기 몇 분 제가 아는 분들이, 통일원에서도 오시고요. 그래서 통일운동 하시는 제야인사도 오시고, 그래서 지금 제 눈에는요 한 1000명 정도로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한 40명 정도가 아니라 한 1000여 명 이상의 그 영적인 힘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쪽에 신학과 교수님도 오셨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플로어에 지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렇게 불교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제가 마련을 해야 되니까 질의와 답변을 되도록이면 5분 안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5분을 넘으셔도 되겠지만 좀 간단하게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준 교수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토론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신 분들, 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 입장에서 그 지금 여기 개념을 석 교수님은 좀 다른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하신 것 같아서 끼어들고 싶었는데, 사회자님께서 더 좀 빨리 나아가자 그러신 것 같아서 제 토론문을 저는 읽는 걸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뜻깊은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1953년 7월 27일에 한반도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공인민지원군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은 이제 더 늦기 전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우리 민족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하루빨리 평화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박병기 교수님의 발제문 불교 평화론과 한반도 평화의 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평화통일의 영혼을 불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탐색의 사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발제자가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불교의 평화관이 무엇인지 하는 이론적 논의와 그 평화관에 근거해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하는 실천적 논의라는 두 차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늘 그러하듯이 이 발제문에서도 논리적 긴장을 시종 유지하면서 불교 경전에 바탕한 불교적 평화론을 밝히고 그것을 서구 현대 평화론과 적절하게 비교하고 접목하면서 불교적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발제자가 말미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가 타자와의 연기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존성을 온전히 인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남북한 갈등 양상에 관한 실천적 인식과 그 극복을 위한 자비행의 구체화로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비행의 구체화는 다시 불교 문화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 통로의 확보로 이어질 수도 있고 불교적 차원의 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문명적 차원의 평화문화 확산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발표자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첫째와 둘째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55페이지 둘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불교적 평화 개념을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교적 평화가 내적 평화 또는 마음의 평화로 편향되거나 수렴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그 갈등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과 사회들 사이의 관계나 국가들 사이의 관계로 확대되면서 극심한 지역감정이나 전제의 형태로 나타나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변인이 된다. 한반도 평화 상황 또한 이러한 비평화 상태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한 그런 주장. 그리고 세계 평화는 인간의 깨침 가능성에 기대서 각각의 내면에 존재하는 탐욕과 가래를 덜어내기 위한 노력을 전 지구적 연기망을 토대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그것은 곧 동체적 자비 실천이고 내면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를 일치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 실천의 출발점은 당연히 자기 마음에 대한 성찰을 통한 번뇌 해소이다. 자, 이러한 그 언급에서도 불교의 평화 개념이 어떤 내적 평화, 또 마음의 평화다라고 뭐 꼭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긴 것 같습니다. 아까 이도움 교수님 그 발표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토대의 변화가 없는 상부주의 변화는 미봉책일 뿐이다. 막시즘적인 약간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도움 교수님의 입장과는 약간 우리 박병기 교수님과는 좀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마음의 평화가 다른 어떤 외적 평화를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발표자께서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라는 인식을 견지하면서도 그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원인들보다는 내면의 원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불교적 인식은 뭐 제가 대승열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어떤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불교 경전에서도 직접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그 이론적으로 보면 사성제에서 이 평화라는 문제를 괴로움의 소멸로 정의한다면 고성제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심리적 괴로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실존적 괴로움의 문제와 심리적 괴로움의 문제, 또 나아가서는 예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독고라고 하는 상당히 현실적인 괴로움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괴로움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사실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모든 것을 어떤 내적 원인으로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셋째, 남북 분단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지만 그 뿌리는 역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표자께서는 이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짧은 발제문 속에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이데올로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불교적 입장은 이제 무엇인지 간략하게라도 한번 여쭙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넷째는 건너뛰겠습니다. 다섯째, 현 남북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핵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불교적 입장이 정리되어야 불교적 실천운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역시 이도훈 교수님께서도 북한의 핵을 전부 다 갖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총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만 총을 내려놓고 싸우라는 그런 것 같은 비유를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과연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불교적 입장이냐 아니냐 하는 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논평자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일반 사회의 역할과 종교의 역할을 구분하여 보려는 듯합니다. 제가 평상시 박병기 교수님은 굉장히 참 점잖으신 분이고요.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학자로서 어떤 그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존중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불교도 그런 평화 통일을 향한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불교 포함해서 그런 교집합적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실천 문제에 대해서 불교적인 어떤 목소리도 내세울 수 있지 않는 거냐. 종교의 역할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공통 그런 집합, 교집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제 그 견해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와 어울려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방향 제시를 좀 얘기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형준 교수님 질문 굉장히 실천적이죠. 논의가 더 아주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박형준 교수님께서는 이런 질문 하시기 전에 이미 이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시죠. 네,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박병기 교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고수를 만났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실 박형준 교수님이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 저도 그 논문을 읽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번 박 교수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서로 신뢰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내용을 잘 지적해 주셨고 제 논문이 갖고 있는 약점 또는 한계를 정확하게 소위 말하는 그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짚고 나오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우선 박 교수님이 이해해 주신 것처럼 이 논문이 기본적으로 불교 평화론 초점을 맞춰서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좀 큰 틀을 잡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것을 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좀 논평자와 좀 일정하게는 그 선을 긋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지만 바로 공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논평자가 지적하신 대승 열반경의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의 경우에 불교 평화론 또 불교 사회윤리의 경우에 핵심적인 것이 그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지 개인 내부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그 시설을 균형 잡힌 시설을 자신의 내부에 돌리면서 동시 외부를 향하는 그것이 건강하게 유지될 때만 그게 진정한 평화지 만일에 그 중에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외부만을 향해 있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내면에만 제한되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불교 평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 지점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언급하신
그 토대 상부구조 그런 마르크시즘적 시각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분법적인 전제가 있는 것이죠. 토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인간의 의식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한 토대 자체 문제로만 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교적 관점이 아닌가 싶고, 그 토대를 깨는 방식으로서도 역시 그 두 개를 분리시키지 않고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자칫하면 그 토대의 요소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을 때, 제 문문에서 좀 약하게 표현돼서 그렇지, 제가 한반도 평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적 관점에서 중시돼야 될 또 다른 지점으로 그 전제한 것이 한반도 갈등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성찰을 현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의 그 평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그 평화 실천 운동들을 하나씩 펼쳐가야 되고, 그런 노력들은 단순히 어떤 그 외부를 향한 어떤 그 따뜻한 시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비 실천 행위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로 하나씩 마련돼서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불교의 평화관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게 전달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데올기 문제도 북한의 이데올기, 남한의 이데올기 이런 문제도 이데올기는 일종의 상이죠. 건강계에서 말하는 상입니다. 방편으로서의 상입니다. 한 사회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것은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죠. 제가 전제한 불교의 사회 이념, 사회 이데올기는 연기적 독존주의다라고 얘기했어도 그것 하나의 상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상이고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상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버리고 떠나야 될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북한의 이데올기 문제를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 차이가 무엇이고 그 갈등의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것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때로는 그걸 좀 초월해서 좀 더 큰 틀에서 만나고, 그런 걸 좀 때로는 이데올기 문제는 그냥 수면 아래로 놔두고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북핵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핵 문제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 실상을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이동훈 교수님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한반도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핵의 그 구조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실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핵을 갖고자 하는지, 우리도 한때 왜 박정희 정권 때 핵을 갖고 싶어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그럼에도 핵이 더 이상 확산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교계에서도 좀 탄핵 문제도 얘기하는데, 전력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그걸 인식의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저들의 입장도 이해해주면서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을 함께 얘기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야말로 불교적인 해결 방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토론과 또 답변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우리 이동훈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유승무 교수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듯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과 관련된 이 설문조사, 각종 설문조사에서 이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물론 발표자가 제시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어쨌든 분단의 역사 이런 것도 오래되고 고착화된 차원도 있지만, 이게 이제 불교의 차원에서 보면 타자나 혹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 뭐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고, 따라서 단순히 내 스스로 내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근원적으로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넘어서서 함께 사는 문제, 그러니까
타자의 문제, 공공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으로 어떻게 다양한 먹고 사는 문제로 그 갈등하고 집착하는 개인들을 묶어낼 거냐. 저는 바로 여기에 이제 불교의 시선 혹은 불교의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이도훈쌤 화쟁 패러다임이 뭐 시적절하고 매우 적합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문 전반에 대해서 뭐 큰 의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아까처럼 이 타자나 이 공공의 문제에 이제 그 개인들의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갖도록 하려면 어쨌든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그걸 우리 일상용어로 그걸 관심이라 그럽니다. 관계한다, 마음 심자. 대상에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타자나 대상에 내 마음이 가기 위해서는 나 사에 대한 극복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이제 불성에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탐진치와 같은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극복할 때 아까 이제 박병기 스님께서 그걸 마음의 평화라고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 도달할 때 비로소 자비의 실천, 타에 대한 관심과 타에 대한 사랑, 자비가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바로 그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화쟁의 논의가 이제 의의를 갖는다. 뭐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발표자 스님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이렇게 논의할 때 이제 이 뭐 발표문이 저는 그런 약간의 결함이 이제 내부 논리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의 문제하고 이 경험적인 차원, 아까 이제 아주 구체적인 경험적인 차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잘 결합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이 마르크시스트 중에 알투세르라는 사람이 이제 일반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을 발견적 도구로서의 이론의 차원하고 경험적 현실을 종합해서 일반화된 결과물로서의 이론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발표문에 지금 그게 약간 섞여 있다. 그러니까 2장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뭔가 이 화쟁 패러다임이라는 틀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현상들을 드러내는 개념적 도구로서의 화쟁 패러다임을 써서 논문을 구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제 경험 현실로 들어가면 그것과 물론에 또 경험 얘기를 하고 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알투세르의 일반성 2, 3가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혼합되어 버리는 이런 이제 측면에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좀 갈라버리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3 후자의 입장, 그러니까 경험적 현상들의 일반화로 종합으로서의 화쟁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통일시켜 정리해버리는 편이 어떻게 좋지 않겠나. 뭐 그게 제 첫째 하나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발표자께서도 이제 그 장애 요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또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때 뭐 아까 거기서 이제 마르크시스트의 마르크시즘의 이제 시각을 얘기도 하고 했는데 물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갈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제 동아시아 거버넌스와 개별 국가들 혹은 개별 국가가 갖고 있는 역사, 국가 간에 갖고 있는 역사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의 각종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동아시아 거버넌스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되고 풀릴 거냐 이런 부분의 논의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장애들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이것들과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이 관계를 저는 본격적으로 조금 논의를 해서 시나리오 형태라도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사소한 얘기인데 이제 발표자의 이제 그 큰 논지에 저거는 어쨌든 뭐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동아시아 평화로 나아가고 이런 구도가 이제 좀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역으로 역의 가능성 동아시아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전체의 이제 평화
체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 문제, 특히 이제 한반도 경우에는 분단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분단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이해관계들이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조금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곧이어서 우리 이동 교수님 답변을 모셔 듣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뭐 이게 짜고 치는 고수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승우 교수하고 저하고도 아주 친한 도반이다 동지 관계인 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뭐 저에게 보완될 수 있는 좋은 질의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유승우 교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이고 맞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선 이론적인 이제 차원하고 경험적인 자원이 근본적으로 종합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전 그래요. 지금 박병기 선생과 곽경준 선생님 토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저는 어떤 마음, 뭐 물질과 정신, 어떤 토대와 상부구조 이런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자체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내적 혁명과 외적 혁명 내지는 어떤 내가 마음에서 깨닫는 것과 어떤 대타적이고 사회적인 깨달음이 같이 이루어질 때 저는 진정으로 깨닫는다고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평안하게 가지면 내 몸이 변화가 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의 어떤 뭐 선수행 같은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갖다 해소할 수 있지만 거꾸로 약물을 투여 갖고 내 세포에 자극을 줘 갖고 평안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물질과 마음이 서로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화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론적인 어떤 관념적인 이론적인 차원과 어떤 경험적인 차원이 종합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 발표문은 30분 안에 발표해야 되고 30분 안에 이해를 시키려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논문의 내용을 이제 책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당연히 첫째 장은 이제 화쟁에 대한 이론이 들어갈 것이고, 둘째 장에서는 어떻게 돼서 화쟁을 응용한 동아시아 화쟁 공동체의 어떤 이론적인 모색이 나오고, 세 번째는 동아시아 사회 포럼에서부터 경제협력체에 이르기까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종합한 어떤 앞에 차원의 어떤 이론적인 모색과 이런 구체적인 경험들이 종합한 것들이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책에서는 단계적으로 이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유승무 선생과 저와 이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이제 동아시아 모습들인데, 그것은 뭐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의 동아시아 이 사회 각국의 바깥에다가 지역 협력체를 풀뿌리 조직으로 결성을 하는 것이고, 또 지역 공동체의 어떤 공동의 동아시아의 연대체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이 한 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계 사회 포럼 같은 것처럼 동아시아 사회 이스트 에시아 소셜 포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구체적인 대안과 이제 연대들을 모색하는 것이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자회담에서 남북 평화협정을 맺고 동아시아 자체의 어떤 평화체제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으로 이제 가면은 그 단계에서 이제 상당히 문화적 교류에서부터 경제 교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교류를 갖다 이제 활성화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교환 체계가 활발할수록 어떤 갈등이나 대립 같은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바탕하에서 동아시아 공동의 정부, 물론 그 전에 동아시아 안보체제, 동아시아 협력체, 동아시아 어떤 공동의 시민의 연대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동아시아 공동의 정부, 동아시아 공동의 사법부, 동아시아 공동의 의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고, 그런 구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운동도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오늘의 토론도 그런 운동의 어떤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들이 함께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꿈은 꿈만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구성하지 않는다면 저는 21세기 내지 22세기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21세기에 분명히 동아시아는 전면전의 위기에 놓이고 수많은 동아시아 국민들이 엄청난
그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플로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을 모셔 들어야 되는데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 일부를 정리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통역기를 갖고 계신데요. 통역기를 갖고 계신 분은 일단 그 반응 이제 스텝에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실되면 위험하니까 반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 때 다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シアクキを今使っている日本人の方は一度ねスタッフに渡していただければありがたいです。第2部を始まるときに差し上げます。그리고 또 그 점심 식사는 우리 스님과 그 다음에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분들은 스태프들의 그 안내에 따라서 식사를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 2부는 너무 중요한 발표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진짜 여러분들 전화해서라도 가족들과 또는 학생들이 있으시면 와서 이렇게 귀중한 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 거의 기적과 같은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1시 30분부터는 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가 말씀해 주신 것이 비단 한국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새롭게 이끌어갈 만한 통일 이론이 여기서 연구되고 토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모임을 위해서 또 마지막까지 앉으셔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 수불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발표와 토론해 주신 6분에게 여러분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시 3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